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옥선입니다. 와! 자, 지금 이곳은 바닷가 바로 앞에 마련된 여둘톡 전용 스튜디오 바닷재입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서울 소리재에서 녹음을 하다가 오늘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해운대의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이옥선 작가님과 녹음을 하기 위해서 여기 부산의 송정 바닷가에 있는 바닷재에 와 있습니다. 와, 지금 통창 밖으로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오늘 선우 씨는 서울에서부터 왔는데 서울 날씨는 조금 흐리다고 하던데 네, 부산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쾌청하고 바닷가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날씨, 햇살이 쏟아지고 아주 맑고 그런 약간 덥지만 또 바람이 기분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해운대의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또 한때는 아호가 있었죠. 냉탕 이옥선 씨는 오늘 목욕탕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엄마 또 목소리 바꾼다. 방금까지 아이고 너무 덥다 이러다가 이럴 때마다 되게 니들은 뭐 숙제도 안 하고 이러다가 여보세요? 하는 것처럼 딸로서는 약간 당황스러운 감이 늘 있죠. 우리 이옥선 작가님 오랜만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별탈 없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 맞습니다. 네, 이 나이에는 어딘가가 크게 아프지 않으면 천만다행인 거죠. 어디 아프신 데는 없이 잘 지내고 네,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이름 있게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름 없이 소소하게 아픈 네, 곳들은 살짝씩 네, 있고 오늘 선우 씨가 서울에서 와서 제가 부산역에 마중을 가기 위해서 엄마 차를 빌렸죠. 그래서 목욕탕에 떨가드리고 제가 부산역에 갔었는데 목욕은 실컷 평소만큼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냉탕에서 운동, 수영 네, 이런 것도 네, 다 네. 컨디션 최상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랜만에 옥선에게 물어봐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톡토로들이 정말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또 이옥선 작가님과도 상의를 해서 사연들을 정해봤고요. 혹시 오늘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서운해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이 많이 와 있으니까 빠르게 시작을 해볼까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56화는 해운대의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냉탕 이옥선 씨에게 물어보는 옥선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같이 톡가라고 시작할까요? 아이요, 둘, 톡!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좋아요. 옥구슬 같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연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제목이 이래요. 해운대의 현인이시여 기다렸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름 아니고 에서 딱 끊으셨어요. 본문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울토로입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면 언니들이 읽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목에 여운을 남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야 해운대의 현인께서 노하지 않으신다 해서 바로 여쭤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저는 지금 2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기운과 애교가 모두 넘치는 어린이로 저희 엄마가 붙여주신 별명은 조조입니다. 너무 꾀가 많아서요. 저는 사실 딸 셋 가정의 둘째로 자랐던지라 남자아이가 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10대, 20대 남성들에 관해 듣게 되는 뉴스와 여러 사회 현상들이 하나같이 암담하더라고요. 젊은 남성들의 또래 환경이 유해한 요소가 매우 많아 보여서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저 환경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충분히 책임감 있게 양육하고 있는지 자꾸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 언니처럼 뉴욕타임즈에 소개되는 한국의 대표 작가이자 최고의 책팔이면서 베스트셀러 에세이스트인 성공한 자녀를 두신 비결도 물론 궁금하지만 이걸 왜 내가 읽고 있는 거야? 쑥스러워하지 않고 되게 잘 읽네. 저의 목표는 자기 앞가림하면서 주위와 더불어 살 줄 아는 1인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너무 원대한 목표일까요? 유유. 옥선 작가님의 지혜로운 한마디를 들려주시면 그 말씀에 기대서 단디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다음 메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남토로 애기 아빠 되다.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1화부터 꾸준히 들어오던 남토로입니다. 주로 여둘톡을 운전하면서 듣다 보니 그동안 사연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운전대에서 내리고 나면 메일 보내야지 했던 생각을 곧잘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가 메일을 쓰는 이유는 2달 뒤면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딸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축하를 받고 있지만 사실 좋은 기분을 잘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준비해야 할 것은 왜 이리 많은지요. 그리고 아이가 살아야 할 세상이 동화 같지 않아서 더 그렇습니다. 이옥선 작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딸과 아들의 육아 차이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작가님께는 4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라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나대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아들 엄마는 아들 엄마대로 또 딸 아빠가 되는 남토로는 또 딸을 키워서 각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아들과 딸을 다 40년 전이긴 하지만 육아 경험이 있으신 이옥선 작가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연들이었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해서 딸이니까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육아법은 없어요. 애들이 아직 1살, 2살 그 자기의 그 성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없을 때는 당연히 그냥 정성을 들여서 아이를 24시간을 돌봐야 됩니다. 그럴 때 무슨 얘는 아들이니까 뭐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딸이니까 좀 더 고운 방식으로,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컸을 때는 이제 얘가 그 남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낸다든지 여자로서의 어떤 특징을 드러낸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쓸 수는 있지만, 첫째 정년기 되기 전에 유아라는 거는 너무 그렇게 구분해서 기어이 뭐 신경을 잔뜩 쓴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세상이든지 아이를 낳았을 때 천국 같은 세상은 없었어요. 이제까지. 어느 세상이든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누구도 그건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미리 그런 걸 걱정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남아미술교육 전문가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번 어쩌다 어른에 나와가지고 남자아이와 남편들은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들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났을 때는 엄마가 너 이거 해? 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그냥 흘려 들어버린대요. 그런 습성이 있대요. 남자애들이 예, 여자애들보다 더. 예. 그러니까 머리를 딱 부르잡고 눈을 똑바로 보고 오늘은 엄마가 너가 꼭 이걸 해야 돼. 이게 머리에 주입 딱 되게 말을 해줘야지. 그냥 저기 들어오는 애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걸 귀담아 듣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고도 그런 성격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한 거를 제가 봤는데 그게 어떤 유튜브냐면은 최민준의 아들 TV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들 TV? 네, 네, 아들 TV.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새 몇 번 들어보니까, 아,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몇 살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어떤 기질을 나타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아이를 키우는 게 여자 자매들끼리만 자랐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자신이 없거나 그러면 이런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심층 깊게 한번 봐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의 걱정을 하는 남토로님은 처음부터 톡토로이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들으셨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자세가 지금 딱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몸도 안 좋고 하시다는데, 물론 임신 후반기로 가면 여자들이 몸이 참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구나 이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어머니들은 다 임신, 육아, 뭐 출산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내 가족들만 그렇게 특별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 분이서 잘 헤아려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하자면 걱정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걱정을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비하려고 해도 대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계속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것에 우리 모두들 다 적응을 하면서 살아왔으니 사라지게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네, 아니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뭔가가 될 씨앗을 벌써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잘 돌보고 저는 애들을 키울 때 너무 막 애하고 잘 지내기만 위해서 애가 그러니까 억지를 부릴 때도 그 말을 다 들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어릴 때 집안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 엄청 맞으면서 컸어요. 선우 씨는 집에서 많이 안 맞았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엄마가 그렇게 때렸어. 근데 뭐 요즘 그런 육아 방식을 그러면 또 안 되죠. 권장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잘 커서 참 다행이지만 근데 저는 요즘 엄마들이 애를 너무 그러니까 기를 키우는 방식으로만 키우려고 생각을 해요. 내 아이의 심리를 읽어주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러는데 사실 아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애들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규칙에서 따라오라고 키워놔야지 그때 벌써 아이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어떤 주장을 계속 들어주고 이러면 나중에는 엄마를 딛고 서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로 크게 되거든요. 나중에 커가지고 사춘기 때쯤 되면은 감당을 못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엄격함도 보이고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어떤 가정교육을 시켜놔야지 좀 더 컸을 때 조금씩 자유를 주고 정말 아이들이 맑게 알아들을 때는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지 어릴 때부터 내 아이를 너무나 보호하고 잘해주기만 하고 이렇게 키워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엄마가 너무 밉고 말이 도통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이럴 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야만적인 시기죠. 누구나 그런 시기를 통과를 하고요. 근데 뭔가 육아에 대해서 말을 얹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육아에 대해서 아는 게 한 개도 없네요. 진짜 근데 모르는 분야라는 거를. 선우 씨랑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뉴스를 보거나 우리한테 만약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아이를 지금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볼 때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끔찍한 뉴스도 많고 우리가 얘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공포가 이미 찾아오는데 아이를 40년 전에 키워보신 분이 어차피 대비 안 된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또 적응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막연한 공포가 조금은 또 달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체벌 부분에 대해서는 흘려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애가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세계를 확립할 때까지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게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를 머릿속에 좀 주입을 해 놓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당 같은 데서 멋대로 뛰어다니는 애를 양육자가 이걸 통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두고 자기 애가 멋대로 다니는 게 자기는 자유롭게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세상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기고 노키즈존이 생긴 자체는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제하지 않고 버려두고 있는 양육자가 나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애도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는 거를 가르쳐가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그 토대는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 아들 엄마와 딸 아빠가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 환경이 걱정스럽다라는 부분을 공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옥선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언제라고 다 마냥 안전한 환경은 없었다 아이들에게.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인터넷에 너무 유해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고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젊은 남성 롤모델이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을 좀 걱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또 10년, 20년 후에 지금 이제 이 아기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부모로서 경험할 이 아이들의 10대, 20대의 미래는 또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게끔 부드럽게 다정하게 그렇게 키우는 육아 방식도 지난 한 10몇 년간의 트렌드였던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 맞아요. 하는 게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좋다라고 하니까 제 주변의 양육자들도 그런 식으로 애를 키워야 하나 보다 했다면 또 어머니 말씀처럼 요즘은 약간 엄격한 훈육이 또 필요하다 이런 교육학자들의 얘기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앞으로도 변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어떤 사회상도 여러 가지 이걸 바로잡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큰 애를 키울 때, 아들을 키울 때 그때 한창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때문에 대학생들은 모조리 데모를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80년대. 제가 큰애 육아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얘가 커서 나중에 군대도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갓 나가지고 1살, 2살 되는 애인데 얘들이 20년 뒤에 군대도 가고 대학생이 됐을 때 막 데모를 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나도 정말 너무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모조리 다 공포스럽죠. 근데 그때는 20년이라는 게 너무나 먼 세월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어쩌면 얘는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을지 몰라. 이런 희망도 가졌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가 쌓여가지고 다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추어서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가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애가 느긋하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느긋하게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과 근미래를 너무 위험하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곤 했어.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잖아.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떤 제도적인 규제라든가 뒷받침 같은 것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현상에 따라서 보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아져 온 부분도 분명히 있죠. 다음 메일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톡토로 초토로입니다. 요즘 저는 아빠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자식 때문에 고민인 톡토로들에 이어서 이제 아빠 때문에 고민하는 톡토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경제력이 없는 아빠를 제가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이고요. 초등학교 즈음부터 아버지와 둘이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기에 교내 장학금이나 급식비 지원 등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으려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학은 전액 장학금을 주는 타지로 갔고 현재는 본가에서 떨어진 도시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5세시고 제가 기억하는 인생의 모든 시기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쯤 터진 IMF로 인해 실직하신 후 세상에 대한 미움만 크게 남아서 잔고가 거의 없어 급할 때만 일용직이나 단기 근무를 하시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월세 낼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으셔서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계속 지원을 바라는 연락을 하십니다. 이전에도 몇 번 드린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느낌은 처음인데요. 거절하고 싶지만 어떻게 지내실지 뻔히 보이는지라 마음 편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벌지는 못하고 타지 생활을 하면서 드는 돈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속상합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아버지의 언어 폭행으로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 얘기를 하니 모두 아버지를 지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쏟을 에너지를 모아서 제 미래에 투자하라고요. 그런데 왜 저는 마음껏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요? 스스로는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네요. 이옥선 작가님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어서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대 중반으로 교사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대학생 때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자 결심했습니다. 용돈을 받지 않고 투잡, 쓰리잡을 뛰며 임용고시 공부도 하고 운이 좋게 합격하여 어느 정도 돈도 잘 모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니께서 며칠 전 전세금이 올라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저에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를 옆에서 들은 남자친구는 그 정도는 어머니가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닌지라는 말을 저에게 꺼냈습니다. 사실 충분히 빌려드릴 수 있는 돈이고 어머니와 함께 살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 대출금을 갚거나 전세금을 낼 때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각을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난 후 괜시리 이리저리 생각하게 되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를 여쭤볼 어른도 마땅치 않아 제 인생의 스승이자 멘토인 이옥선 작가님께 질문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사연을 듣고 나니까 두 분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자기 자신을 키워오고 아주 반듯하게 자란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지금 65이면 아직 굉장히 튼튼한 건강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65 된 아버지가 자식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월세라든지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65세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저희한테는 65세가 네네. 많은 나이이지만 이옥선 작가님보다는 이제 한참 어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은 65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노동력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나이거든요. 요즘 시골 같은 데는 일손이 모자라서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대잖아요. 자기가 육체 노동을 하고
좀 힘들게 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정부 지원으로 노인 일자리 이렇게 하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살아오신 태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일은 하기 싫으시고 자기 편한 게 더 중요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버지와 둘이만 살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필요할 때는 네가 좀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몇 세까지 살 수 있는 세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부터 일을 손을 놓고 딸이 벌어다 주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살겠다는 자세로 산다면 이 따님 되는 분은 앞으로 자기 인생 계획을 아버지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되거든요.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아버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든지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끝까지 보살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그런 말 없이 있으면 아버지는 은연중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게 흔히 보이거든요. 월세를 못 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활 자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거주 지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지금 살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분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노인연금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식 아무도 없는 사람도 노인연금 없이도 노인연금만 갖고도 힘들지만 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제대로 많이 지원을 해야만 겨우 결혼도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부모가 지원을 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전세든지 뭐든지 간에 대충 꾸려주지 않으면 애들이 결혼 자체도 안 하려고 하는 세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자기 또 앞을 헤쳐나가고 하겠어요. 저는 조금- 읽으면서 되게 속상했던 게 사실 정말 이 두 사연자분들이 20대에 너무 꿋꿋하게 반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아버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MF 때 실직했으면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실직하고 그때부터는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꾸려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일용직이나 단기 근무만 하다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이러는 게 딸이 보기에도 세상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 아버지야말로 좀 어떤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나?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언어 폭력도 많이 행사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니까 이제 아버지가 혼자서 그 딸 아이를 혼자서 케어하면서 아마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언어 폭력 같은 것도 있고 그랬던 모양인데 커서는 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아버지의 어떤 그 자세가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그래도 뭐 어려울 때 조금씩 도와주는 건 되는데 아예 그냥 이제 우리 딸이 버니까 나는 손을 그냥 잡고 얘한테 벌린다. 뭐 제가 좀 보태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점점 연락을 좀 끊고 가능하면 아버지와 자주 보지 않는 거리에서 사시고 그런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아빠 지금 나도 다른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빠를 도울 여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매몰차게는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아빠로서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평생 살면서 그래도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어느 정도 애는 쓰셨을 것이기 때문에 딱 끊어버리는 그런 매몰찬 것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묘수를 발휘해가지고 나도 집을 이렇게 구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목돈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할 게 없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말을 하지 요구하는 대로 번번이 뭐 어떤 식으로라도 해주면 끝이 없이 손을 벌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질질 끌려가면 완전히 아빠가 이 딸한테 빨대 꽂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이 사연을 잘 읽어보면은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교내 장학금이나 급식비 지원 등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대학은 전액 장학금을 주는 타지로 갔다. 그래, 너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 아버지가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IMF 이후로 하지 않았고 필요시만 짧은 노동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초토로님을 열심히 케어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아버지의 언어 폭행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그다지 태도가 좋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가. 맞아요. 딸에게 어떻게든 잘해주고 딸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물심양면으로 하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꽤 먼 거죠. 근데 이 초토로님의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 여러 조언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둘톡에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하신 것은 그 마음을 먹기가 스스로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거기 보니까 그 지원을 끊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서 자기가 또 그렇게 딱 매몰차게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은 아빠하고 둘이만 살았던 어떤 세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유일한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서는 그 심리를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죠. 그 마음을. 그렇지만 이분은 앞으로 아빠와의 그 경제적인 어떤 고리를 끊어야지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다음 사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와 둘이서만 사신 분인데 이분도 어머니하고 단독 가정이네요. 앞에는 아버지하고 딸과의 관계고 이번에는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인데 이 어머니는 어쨌든 이분께서 노력해서 교사도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험한 일도 하시면서 그 밥은 먹여서 학교를 일단 보내는 것까지는 하셨단 말이죠.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는 딸이 그래도 선생님씩이나 되었으니까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약간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남자인 경우에는 정말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 아빠가 좀 그건 별로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지만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라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그나마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세금을 좀 더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하실 수도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딸도 지금까지 그건 또 엄마가 필요한 거는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옆에 이제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신 건데 지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생활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내놔야 됩니다. 생활비를 내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거의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나가서 살더라도 그 어떤 집을 구하는 비용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도가 나 몰라라 하고 나는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 테니까 네가 나를 벌어서 먹여 살려라는 태도가 아니라면 같이 사는 집을
전세금도 좀 보태고 생활비도 좀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너무나 젊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혼자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내 하나 몸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씌워가며 살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엄마도 이 딸 아이를 데리고 그동안에 사는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지금 현재도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살 집을 어쩌면 내가 마련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분만큼은 지금 현재 저는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남자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앞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경계를 하는 거지. 네네. 이 남자친구 은근 네네. 얄밉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뭐가 은근히 은근이에요. 전 그러니까 되게 얄미워요. 그 남자친구가 자기와 결혼을 했을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 장모에게 도움이 가는 거를 차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현재 몇 살이신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도 계속 놀고 먹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대학생 때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자고 결심했다. 그러니까 여기 행간에 많은 게 생략돼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갑자기 네. 고등학교 때 혼자 돼서 많은 고생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또 짐작 가능한 게 이제 어머니랑 같이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머니가 이제 집을 건사하시는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감을 제대로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톡토로님이 독립을 해서 자기 삶을 새벽부터 밤까지를 자기 스스로 건사를 해보면 모든 게 다 돈이고 돌아서면 떨어지는 게 머리카락이고 먹을 거 계속 냉장고에 채워놔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본인도 알고 있네. 어머니와 함께 살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그쵸.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쵸.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옆에서 하니까 약간 그런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사연과 비교를 해보면 다르지. 아버지는 좀 이 딸에 대해서 그다지 케어를 하지 않으셨어요. 책임감도 결여되어 없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셨고 딸의 생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 게 이 짧은 메일에서도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 이 톡토로님께서도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변수는 뭐죠? 남자친구죠. 네. 남자친구의 어떤 자기 계산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그런 말을 던졌는데 이분도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니까 자기 앞으로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20대 중반이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이 되면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독립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나도 독립을 해서 나가려면 그러니까 먹돈도 좀 필요하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 앞으로 내 생을 위해서 이렇게 또 돈을 저축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엄마가 사는 데에 이렇게 전세금이 뭐 오른다든지 해서 내가 모아놨던 거를 다 엄마한테 놓고 나면 내 기반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이 어머니는 말귀를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딱 해서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것과 내가 나의 앞날을 위해서 모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경계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라는 네. 키워드 아주 네. 좋은 단어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연 상담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모든 것이 답이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네. 모든 가족 관계는 다 고유한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태도와 지금까지 쌓여온 사연에 기반해서 대처 방안도
그에 맞춰서 생겨날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상담 내용이 많았어요.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옥선 작가님께 보내는 간절한 고민 사연. 부모의 봉양에 대한 형제 간의 의견 차이와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하여. 제목이 무슨 논문 같지 않나요? 논문 제목 같아요. 안녕하세요, 옥선 작가님. 즐거운 어른의 첫 돌 축하드리며 고민 사연 보내보아요. 즐거운 어른이 출간 1년이 되었죠. 네, 그리고 네. 최근 직업이 그렇습니다. 16쇠를 찍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6쇠라니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네. 한번 축하드리고. 네. 자, 사연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졸혼을 하셨고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습니다. 30년간 아버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지만 어머니의 몫은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세상에. 저희 아버지는 본인의 아내, 또 그와 함께 번 돈까지 모두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라는 쉰내 풀풀 나는 20세기 가부장제를 주창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연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아니, 가부장제를 주창을 할 거면은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것까지 가부장의 의무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좋은 무책임한. 것만 취하는데?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던 시기에 저희 어머니는 본인 명의로 적금이나 투자, 연금 등 그 어떠한 노후 대비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재산 목록은 경기도 외곽의 30평 아파트, 딱 한 줄이에요. 형제 관계는 14살 위의 오빠와 12살 위 언니가 있고 저는 27살로 올해 결혼을 했어요. 언니가 3남매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기에 한 달에 50만 원씩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니랑 오빠는 40대네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네. 오빠는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사는 와중에 몇 달 전에 등남하여 그 풀의 양과 질이 더 줄었습니다. 저도 오빠보다 조금 낫다 뿐이지 그 나물의 그 밥이랄까요? 5년간의 직장 생활 후에 군인인 배우자와 결혼해 1,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하는 주거의 불안정 때문에 현재는 파트타이머로서 가게에 근소한 보탬만 되는 정도라서요. 그런데 언니가 본인만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른 형제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여유롭지 않더라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보태라고 말이에요.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불행이 나의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소가리를 했습니다. 학창시절엔 엄마의 인생을 내가 구제해 줄 수 없음에 그 무기력함에 압도되어 매일같이 눈물만 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 자식인 내가 감히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언니와 어머니의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나도 나름대로 엄마에게 잘하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저를 이기적이라 생각하고 설득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5만 원이라는 돈은 언니의 기준에서는 5만 원이라도겠지만 저에게는 5만 원씩이나입니다. 배우자에게 학자금 대출이 2천만 원가량 남아있고 저는 최저임금 노동자니까요. 사실 저는 그 5만 원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도 효도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남이라면 모를까 언니와는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고 또 언니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 염려가 큰 것일 테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미래에 당신의 간병비 부담 때문에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날까 걱정하시며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언니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언니와 합의점을 찾고 갈등하지 않을 수 있을지 옥선 작가님의 의견을 나눠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야, 정말 말을 번지르르 하는데 이기적인 끝판왕이네요. 아이고, 어떡해. 매콤한데요? 네, 그게 마음만 사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랑에는 나의 무엇인가가 가야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또 자식도 나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마음으로
정말 걱정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해도 그건 까서 뒤집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랑도 정말 사랑하는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게, 물질적인 게 가야 그것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서 어떤 훼손된 무엇을 갖다 주지 않고는 그게 절대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 희생이 포함된다. 네. 더군다나 거기에서 정말 이 글의 꽃은 5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걸 사 먹어서 행복하면 어머니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효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것도 합니다. 효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정말 이 사람은 머릿속을 청진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머니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도 어머니에게 효도다. 그런 또 이상한 논리는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는 내가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애도 없는 것 같고 그 배우자가 군인이신 모양인데 그럴 때는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군인 사택 이런 게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요즘 사람들은 집을 그러니까 구해서 사는 데에도 너무나 힘든 세월인데 그나마 사택으로라도 갈 수 있으면 너무 그렇게 경제적인 걸 갖고 쩔쩔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내년쯤에 아기를 가질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기를 가지면 언니나 어머니가 아기 옷이라도 사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는다면 출산을 도와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인간관계에서는 얼마든지 뭔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집안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매달 50만 원을 보낸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암만 내가 여유가 만만하게 정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달 50만 원을 꼬박꼬박 낸다는 건 어쩔 때 한 번씩 50만 원 주는 거하고 매달 끝없이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언니가 거의 준재벌급에 속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자기는 돈이 좀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여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동생들이 암만 없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5만 원씩이라도 지원하는 마음이라도 좀 보여라는 뜻이거든요. 언니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동생이 저런 태도를 취하면 나 같으면 데리고 나가서 탕탕 두드리 패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나이 언니랑도 차이가 잘 지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언니랑 또 12년 차이라니까 내가 볼 때는 언니가 동생을 많이 돌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게 좋은 태도를 보이면 언니가 자기한테도 좋은 어떤 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든지 물질이든지 간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언니가 내가 어머니한테 잘하는 것, 형제간끼리 잘 지내는 것,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내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내가 지금 5만 원도 내기 싫어서 그 어떤 변명을 계속 늘어놓고 언니가 종용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형제간끼리 서로 좋은 우애관계에서 뭔가 물질도 오고 갈 수 있는 그것조차도 차단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가 암만 힘들지만 일단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전체 가정 분위기를 위해서도 그것이 좋을 것 같고 사실 언니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어머니한테 더 많은 뭐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꼬박꼬박 50만 원씩을 한다는 언니가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사실 언니가
중간에 껴서 제일 부모한테 뭘 못 받고 컸을 가능성이 네, 크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큰 아이는 네. 오빠가 많이 누리고 아니면 네. 막내는 막내라고 또 봐주는 게 많았을 거고 음. 아마 언니야말로 정말 K 장녀로서 너무 할 거를 다 하면서 동생도 협조를 안 해주고 오빠한테는 그런 말도 못 하는 것 같고 지금 언니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네. 들고 맞아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뭐 연인 사이에야 뭐 사탕발림 이런 말이라도 통하지 가족 간에는 돈 아니면 시간을 써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이 자기 자신은 최저임금 노동자다, 형편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언니라고 해서 시간과 돈이 무한정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언니는 그만큼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자기는 그냥 0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거를 0에서 좀 1로 만들어 봐라라는 거를 언니는 요청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연자분은 사실 아까 옥선 작가님도 이제 좀 번드르르한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언니는 조금 서로 돕자라는 거고 이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어렵게 일한다고 해도 생각해보면 지금 최저시급이 10,000원 정도는 되잖아요. 내가 한 달에 50,000원 5시간을 엄마를 위해서 못 쓰나? 라고 생각하면 되게 야박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스스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있지만 이 집의 문제는 아버지가 두 분이 결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말이 결혼이지 아버지가 인혼을 해가지고 당신은 생활비를 이 정도 하고 나는 이 정도 해서 결혼을 해서 따로 살겠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갖고 있는 거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라는데 이 아파트도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이혼 소송을 해야 돼. 물론 이혼 소송을 하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오래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같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여했던 부분을 어필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찾아내서 돈을 받아내야 돼. 실제로 하려면.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괜히 변호사비만 많이 들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 알아보셔야 되고 만약에 어머니 명의로 이게 어머니 거라면 그러니까 모기지론을 해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식으로 연금. 받는 것을 받기로 하고 어머니의 어떤 그 노후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어머니도 아직은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네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어머니의 어떤 그런 부분을 너무 걱정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뭔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댁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욕을 해주고 싶지만 지금 이 방송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삐 처리해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다 잘라낼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네. 나는 이 아버지가 제일 빌런이고 네. 오빠는 또 뭘 하고 있는 거며 왜 여자들끼리 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고 복고를 해야 돼. 원래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못 살거나 이렇게 하면 아들이 도로 더 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상황은 다 다르고 또 조금 사는 집에는 사는 집대로 다 또 갈등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번에 내가 진짜 어떤 유튜브에 제목이 보니까 머리가 좋은 순서대로 비혼이다 이렇게 그런 제목의 글을 유튜브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 본인 딸 비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엄마 근데 내가 자를 테니까 아까 욕하려던 거 시원하게 한번 해봐봐. 진짜 X야. 진짜 한마디로 X야, 말해서. 정말. 예. 그것도 자기 혼자서 벌은 어떤 거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다 같이 부부가 같이 식당을 운영해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끝내고 그 어떤 그게 이걸 다 가져가 버리고. 했는데 그걸 완전 먹튀 아니야 먹튀. 다 그러니까. 갖고 가족들은 내버리고 아버지만 혼자 그건 떠나버렸다니까 이거는 조론도 아니고 그치. 말이 좋아서 조론이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달아난 거지. 저희가 여둘톡에서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너무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톡토로들한테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아까 그 5만 원 부분에서 저희 셋 다 표정이 아주 바뀌었는데 내가 5만 원으로 맛있는 걸 사 먹어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도 효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라고 이건 하셨는데 효도 아니지. 이건 효도 아니죠. 이건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쫓아고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어머니께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간병비 때문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길까봐 지금도 걱정을 하고 계신 그런 성품의 분인데 그분이 평생 노동한 대가를 아버지가 들고 먹튀를 해서 어머니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선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주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톡토로님께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마음 밑바닥이 얼마나 논바닥 같겠어요. 논바닥 같을 거다. 네네. 쩍쩍 갈라진. 완전히 쩍쩍 갈라진 가뭄의 논바닥 같은 느낌일 거란 말이죠. 그래도 자식이라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위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5만 원씩을 내 매달 1년만 그렇게 해봐. 1년 지나고 나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언니한테 조금만 더 깎거나 아니면 내가 1년만 좀 쉬겠다라고 하거나 어쨌든 1년은 해보세요. 그 정도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떤 거를 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언니가 50만 원 내고 있는 게 덜 억울하게 느껴질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아니 언니가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이 사연자보다 50배 돈이 많진 않을 거잖아. 10배가 아니라? 아니 왜냐면 지금 영원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제로 하는데 언니가 50만 원씩 매달 하는데 자기는 5만 원도 힘들다고 하는데 언니가 뭐 자기보다 10배 50배 이렇게 더 많이 벌진 않을 거잖아. 근데도 그만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를 위해서도 언니를 위해서도 자기는 다 잘 지내고 싶고 갈등 없이 지내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은 보여야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나는 엄마 행복하길 바래 언니랑도 잘 지내고 싶어 이건 너무 관념적인 거죠. 머릿속에서만 그냥 다 행복한 거지. 맞아. 욕심이 많은 실질적으로 거죠.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만 사랑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돈과 시간을 쓰세요. 다음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꾸준히 여둘톡의 애청자인 익명의 톡토로입니다. 이 이야기는 54년생과 61년생 부부관계 또는 7순이 넘은 사람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30여 년을 직장 생활 하시다가 퇴직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언니랑 저는 집에서 일찍 나와 살아서 엄마랑 아빠 두 분이 산 지는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엄마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고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산에 가는 것도 아무렇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혼자 있는 게 왜 심심한지를 이해 못하는 어디 내놔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옥선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그런 분이시죠. 지금 여둘톡 언니들 같기도 하고 이옥선 작가님 같기도 한 아주 독립적인 여성입니다. 그에 비해 제가 봐온 아빠는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혼자서 뭘 하면 외로워하고 서러워하고 뭐든 같이 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된다면 아주 걱정이 되는 사람, 자립을 하지 못한 주인공이랄까요? 우리 아빠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하나 비슷한 거 없는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딸 둘을 낳고 단칸방에서 아파트까지 여러 번의 이사를 하고 살면서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별일이 다 있었지만 저희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왔다고 생각해요. 두 분의 40년 결혼 생활을 다 열거할 순 없지만 두 분 다 각자 희생하셨고 노력하신 덕분에 함께 행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작년 초부터 운 좋게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아빠가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어요. 어머니가 61년생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60대 초중반? 네, 직장 생활 다시 하신 거는 대단하시네요.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던 엄마가 교회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퇴근하고 저녁에 직장인들이 의뢰하는 회식 등 사회생활이 생기면서 아빠가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일을 안 할 때도 매사 바빴던 엄마는 더 바빠졌고 오랜만에 찾게 된 경제권에 아주 행복해하고 계시고요. 원래 외로움이 많던 아빠는 그럴수록 더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당신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하면 되지 않냐고 왜 심심해하는지 이해를 못하시고요. 아빠의 불만이 쌓일 때쯤 아빠가 코로나 걸린 것처럼 아팠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너무 아프니 오늘은 퇴근하고 좀 바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엄마는 아빠가 엄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도 일찍 들어오지 않았고 주말인 다음 날도 놀러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빠는 이틀 동안 죽도록 아프면서 방에 들여다보지도 않는 엄마에게 큰 실망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버릇처럼 약간의 농담의 코드로 나왔던 이혼 얘기가 이번에 또 나왔고 엄마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네요. 아빠는 이제 엄마가 너무 싫다고 하지만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도 합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잔 지 오래됐다고. 엄마가 진짜 조금만 맞춰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거냐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칠순이 넘은 아빠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니 가슴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로 털어내시는데 저한테라도 말해서 다행이다 싶다가 아빠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랑도 통화를 해보고 아빠랑도 얘기를 해본 결과 두 분은 겉핥기식의 대화 말고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봤지만 일단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아빠가 엄마의 존재와 상관없이 스스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립이라는 단어를 칠순이 넘은 아빠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네요. 언니와 저 둘 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두 분의 삶이 아빠의 삶이 나아질지 모르겠다. 아빠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립에도 나이가 없을 줄이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참, 이 부부도 답이 없네요. 제가 볼 때, 이 노년, 이 부부들, 한 60대 초반, 또 남편이 한 70 정도 되는 이런 부부들이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이분들도 나이 차이가 좀 나시네요. 7살 부부가 차이가 7살 나요. 차이면 좀 많이 네. 나시는 편이죠. 근데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한참을 살다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하고 살고 있고 전혀 알지 못한 여자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와요. 어머니도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남자하고 여자는 전혀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아니 아까 애들은 아들 딸 상관없이 키우라고 하시고서는 애들 때는 그냥 아이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어느 시기까지는.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들을 담당을 했던 때가 있는데 선생님으로. 네, 선생님 할 때 중학교 2학년 국사를 여자 학교에서 한 번 하고 남자 학교에서 그 다음에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남학교에서도 가르치셨어요? 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오니까 애들이 남자애들은 완전히 변해갖고 오더라고요. 사춘기 돼가지고. 네. 중2 초기에는 애들이 그래도 보송보송한 예쁜 부분이 있는데 여름 방학을 마치고 왔더니 이것들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온 거야. 좀 금실금실하고 금실금실이 뭘까? 좀 이상하게 약간 뭐 수염도 살짝 거슬거슬. 거슬거슬하고 그러면서 태도도 좀 이상해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1년씩 맡아가지고 해본 결과 여자하고 남자는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구나라는 거를 진짜 바로 느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두 선이 좀 그래도 붙어서 가는 것 같다가 아주 각도가 0.1만 틀어져도 그게 몇십 년을 가고 나면 완전히 방향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럭저럭 잘 사는 부분은 괜찮지만
이렇게 한 60살, 그러니까 한 40년씩이나 사는 이런 부부들은 지금 뭐 그냥 관성에 의해서 살고 있지. 뭐 그렇게 꼭 사랑하고 무슨 대단히 의무적인 어떤 마음이 있고 그래서 사는 집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저번에 뭐 누가 뭐 일본 그 감독이 그랬다던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가족을 그냥 내다 버리고 싶다고. 아, 기타노 다케시가 네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은 인생에서 짐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어머니가 교회에 간다고 했잖아요. 나도 그럼 교회 갈게 그러면서 교회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진짜 남편이 해법이야. 교회 따라간다 하는데 만약에 신앙심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좋아할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교회 다닐 때 남편 보고 얼마나 교회 가자고 말을 했겠어요.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을 거잖아요. 지금도 어머니가 교회 가도 지금 안 가고 자기 혼자 집에 있잖아요. 외로워하면서. 외로워도 하면서. 그래서 아빠의 태도를 좀 종용을 해야 돼요. 어머니는 다시는 집에 들어와서 아빠를 돌보고 아빠하고 같이 놀아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수없이 많은 남자와의 어떤 생활에서 한멸과 뭐 하여튼 뭐 또 어떻게 보면 돈 벌어 온다는 남편 밑에서 살면서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주 많은 것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지금 와서 엄마가 좀 아빠를 좀 더 잘 돌봐 주세요라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도 뭐 코로나 걸렸을 정도로 아파서 오늘만 좀 일찍 와줘 했을 때조차도 그렇게 안 들여다봤다라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어, 엄마가? 너무 한다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돌아보고 싶지 않은 뭔가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딸들이 모르는 네, 네. 부부 사이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엄마를 비난을 하지 말고 아 돌이킬 수는 어떤 강을 넘은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잘못했네 안 잘못했네가 아니라 거기 분명히 거기 뭔가가 있다. 네. 이 정도로까지 엄마가 안 들여다보는 데는 그러니까 그 지금 60대 초반의 부인들 70 정도 되는 남편들과의 그 갈등은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심한 갈등들이 있어요. 정말 사실은 꼴도 보기 싫은데 같이 그냥 관성에 의해서 습관으로 살고 있고 딱 이혼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혼하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또는 자식이 된 입장에서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은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들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헬스장을 끊어주든지 문화센터에 등록을 시켜주든지 아빠가 홀로 뭔가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아직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가지고 아파서 들어누워 있지 않는 이상은 아빠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뭔가를 종용을 해야지 마음이 떠서 어머니가 아빠를 돌아보지 않는데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고 어머니가 아빠를 자꾸 잘 케어해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일리가 있네요.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딸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지만 이 부부간에 쌓여온 앙금은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뭔가 혼자 할 때 외로워하고 서러워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성격이라면 근데 모든 걸 다 그 어머니와 부부 동반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매번 밥 먹는 걸 혼자 먹는 게 싫어. 근데 자기 아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 그러면 당연히 혼자 집에서 먹어야 되는 끼니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도 어떤 사교 그룹을 만들어서 뭐 운동을 하러 정말 다닌다거나
뭔가를 배우러 다니거나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그것도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를 한 사람과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분산시켜서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속 그동안 자기랑 가깝게 지내왔고 편한 사람이니까 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엄마를 좋아해서 원한다기보다는 그 엄마가 편하기 때문에 붙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냉정하게 말해보자면 아버지가 밥을 차리고 자기가 요리를 해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에서 아내가 밥을 차려주니까 나를 좀 돌봐주기를 바라는 그렇지. 그런 마음. 근데 이렇게 연세 많으신 남자분들이 혼자 끼니를 챙겨 먹는 걸 잘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되게 비참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자기가 집에서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성별을 반전시켜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바깥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아내는 평생 그 뒷바라지를 해왔지만 집에서 혼자 밥을 챙겨 먹는 경우는 사실 너무 많죠. 외롭다고 호소를 해도 밖에서 사교활동하고 경제활동하느라고 늦도록 안 들어오는 그런 남자 노년도 많고요. 지금 이 어머니는 너무 신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를 막을 이제 수가 노연나서. 없어. 아니, 노연난다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봐봐, 자기가 경제권도 없었다가 60대에 일을 시작했다. 이거 되게 멋지잖아요. 아까 65세에 일 안 하시는 아버지 사연도 있었는데, 그리고 뭐 교회도 가고, 뭐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뭐 사교 활동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 쓰는 감각도 느껴보고, 너무 진짜 일상이 바쁘고 되게 충만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 남편도 그거를 뭐 같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나랑 같이 집에 더 있자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들릴까?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이 헬스장을 등록시켜 주거나 문화센터를 등록시켜 주거나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아빠가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교성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가는 것도 쭈뼛거리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선우 씨가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스케치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노년에 남성이 와서 스케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막 퇴직하신 60대 남자분인데, 이제 선생님이 뭐 어떻게 여기 배우러 왔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 오래 하시다가 이제 평일에 좀 시간이 생겨서 이거 배우러 왔다. 근데 자기 아내분이 다른 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는데 되게 좋아 보여서 자기도 배우러 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 부인 다니는 거기 안 가고 여기 왔어요? 이랬더니, 자기 다니는 데는 못 오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도 다 자기의 사회생활이 있고, 내 남편이 모르는 인간관계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어머니 또래들이 남편과 플러스 원으로 사회생활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노년에 분리되어서 나만의 영역, 나만의 친구, 내가 주가 되어서 활동하는 영역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네. 아버지가 교회를 따라가시든 자신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어떤 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본다거나 아주 뭐 정적이고 다양한 활동들도 있잖아요. 아빠가 뭘 좋아하실지 따님들이 물어보고 또 그런 데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도서관 같은 데 뭐 다니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딸이 둘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분명히 집에 없을 거야. 근데 내가 시간이 났어. 그러면 아빠한테 찾아가지고 같이 외식도 하고 한 번씩 밥도 같이 먹어주고 이런 어떤 활동을 좀 해주는 것도 좋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다른 좀 이렇게 마음을 개방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저녁에 돌아오는 엄마를 위해서 요리를 해서 식탁을 봐놓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다든지 그런 어떤 식으로 아빠를 종용을 해야지 엄마가 우리 아빠를 좀 더 그러니까 따스하게 보살피고 좀 더 두 분이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건 지금 와서는 전혀 당치도 않는 그런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돌이킬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빠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다못해 책실 공부하는 책을 사다 드리더라도 아빠 혼자서 뭔가 재미있는 것을 하면서 지나는 시간을 확보를 하든지 남자가 혼자 있으면 뭘 하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여자들은 혼자 있으면 살림도 살아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근데 남자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할 게 없어요. 근데 물론 가사를 잘 돌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남자라면 집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지만 그 70대인 남자들이 그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에게 맡겨놓고 내가 부녀 관계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수아진의 진 선배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데 이제 진 선배가 플로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꽃을 이렇게 예쁘게 꽂은 거를 항상 사진을 하루에 한 장씩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서예도 잘하시고 수묵화도 그려서 저희한테 막 부채 이렇게 맞아. 사군자 그림으로 막 선물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 사진, 꽃사진 받은 거를 매일매일 수묵화를 한 장씩 그려서 또 카톡으로 답장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문화적인 자극을 드리고 또 숙제를 내서 아버지가 좋게 시간을 보내게끔 그렇게 하는 대화법이 또 부녀 간에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건 너무 멋있는 대화법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뭐 카톡으로라도 아빠 지금 뭐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관심이라도 보이고 딸들이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우리 엄마를 뭔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 아빠를 좀 더 잘 돌보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아, 범위를 이렇게 딱 설정을 해주니까 저희의 머릿속도 약간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냉탕 효과일까요? 30대 톡토로 사연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뒤늦게 여둘톡을 접하고 꼭 이옥선 작가님과 언니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익명의 톡토로입니다. 저에게는 4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엊그제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대장암 말기 판정 후 약 4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신기하고 장하고 그 모습이 더 애달플 정도로 아버님이 병상에 계신 동안 저에게 힘든 기색을 내보이려 하지 않은 단단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한 남자친구의 부친상은 마치 저의 부친상과 같이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래로 터울이 많은 어린 동생을 둘이나 둔 장남인 남자친구는 장례식에서조차 눈물을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버님과 얼마나 돈독했고 얼마나 아버님을 사랑했으며 지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지의 정도가 남자친구가 흘린 눈물의 양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저는 남자친구가 홀로 남은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가족이 우선이었고 가족들에게 희생적이었던 남자친구였거든요. 다소 이른 감이 있었지만 장례식을 마친 후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남자친구는 추후에 저와 각자 따로 집을 구해 살거나 어머님을 모시고 셋이서 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살고 싶은 마음이 컸고 이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면 저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추후 협의점이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고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당장 장례식을 끝낸 상황이었기에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릴까봐 조급한 마음이 함께 듭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매정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님을 애도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와닿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장례식 중 네 눈물이 어떤 건지 안다. 다행이다. 조문객들 눈에는 그저 아버님을 애도하는 눈물로만 보일 것이어서 라며 저를 비꼬는 말도 했습니다.
언니들, 그리고 이옥선 작가님, 제가 도리에 맞지 않게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게 이상한 걸까요? 그런 거라면 모진 말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모진 말도 달게 받겠다고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나친 오지랖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사실 친상을 당해도 상주들이 그렇게 잘 안 울더라고요. 제가 뭐 장례식장도 들어 많이 가고, 또 물론 우리 나이 또래는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뭐 울고 뭐 옛날처럼 통곡을 하고 이런 집은 거의 상가집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상가가 여러 칸이 있는데도 별로 누군가가 울어 사는 집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4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그렇게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날 정도라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눈물을 보였다는 것도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그 눈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애도하는 눈물로 보였을 것 같다는 비꼬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 둘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지금 남자친구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 문제를 겪어내야 되는 정말 그 슬픔과 애도의 기간이 필요한 건데, 거기다 대고 그래서 나랑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야 이걸 던져놓는 게,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게 이상한 거냐. 근데 생각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얘기를 이상한 하는 거지. 거는 이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약간 분위기 파악 못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타이밍이 너무 잘못됐고, 타이밍이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일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전달된 어떤 의사는 그냥 틀린 것일 수 있죠. 네. 타이밍은 너무 잘못됐는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다고 했는데, 또 남자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례식 도중에 네가 흘린 눈물을 다른 사람들은 애도의 눈물로만 보겠지라고 비꼬았다는 걸로 봐서 이 사연자님이 다 여기에 쓰지 못한 어떤 근데 제가 아닌가요? 볼 때는 4년을 사귀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정년기를 놓칠까 싶어서 걱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정년기를 놓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여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이 시기를 놓치면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 이런 것을 떠나보내세요. 결혼이 하고 싶다면 그 정년기를 정년기라는 게 뭡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그쪽 남자도 결혼을 하고 싶은 시기가 정년기입니다. 어떤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뭐 노처녀라든지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또 아니면은 너무 혼기가 늦어져서 결혼을 혹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 같은 거를 요즘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세상에서 굳이 그런 식의 사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요. 정년기라는 말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는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장례식 끝난 사람은 거기 또 장남이고 밑에 동생이 또 둘이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와 이 남자와 그 동생 둘이가 어떤 식의 생활을 하든지 할 거예요. 살아갈 겁니다. 그거를 두고 보다가 결혼할 때가 돼서 둘이 결혼해서
그냥 나오면 되지. 그걸 왜 지금부터 말을 해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그렇게 남자에게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시부모하고 같이 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너무 오지랖을 부린 겁니다. 근데 미리. 남자친구는 집을 각자 따로 구해 살거나 아니면 자기는 셋이 같이 엄마와 함께 살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이 했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아예 안 했어야지 옳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생활을 하게 그냥 동생이 둘이나 있으면 이 엄마가 혼자 살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미리 그것을 질문을 해가지고 남자의 심상을 좀 털어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고 또 그 남자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나는 엄마하고 같이 안 살 거야 너하고만 살 거야 이 말을 바란 거지.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남자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될지라도 장례식 때문에 배우자가 떠난 거잖아요. 어머니는 지금 맞아. 그런 마음이 너무 허한 상황에 어머니가 바로 지금 있는데 거기서 나는 엄마랑 같이 안 살 거야. 난 너랑만 같이 살 거야. 이렇게 대답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답이 가장 원치 않는 대답이 나올 타이밍인 거 아닌가요? 너무 급했어. 이분은 너무 그러니까 급했고. 내가 오지랖이고 너무 경솔했어요. 질문 시점이.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그냥 묵묵히 그런 발언은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연애 관계만 유지하고 가면 어느 시점에서 어머니도 이제 지정신을 차리고 혼자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어떤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사람 일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씩씩하게 잘 사시는구나 하는 거를 보면 나는 결혼해서 따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거기다가 불쏘시개를 불섭에다가 찔른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대화의 환경이 절대 아닌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남자는 심사가 뒤틀린 거지. 그치. 네. 그치. 여기서 비꼬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자기는 가족이 떠나갖고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슬프기도 한 아직 와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기대하는 거는 이제 내 옆에서 곁을 지켜주고 좀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려주는 그치. 지금은 단 며칠간이라도 그치. 그런 거를 바랄 텐데 그래서 나랑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말이 곱게는 안 나오지. 지금 메일 주신 이 사연자님께서 남자친구가 사연자님께 퉁명스럽게 굴고 마음이 좀 상한 듯 굴어도 그거는 저희는 당연하게 느껴져요. 아까 이옥선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좀 경솔한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좀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습은 지금 이제 이미 수습은 안 됐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네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화제를 삼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 대한 질문을 일절하지 마시고 그냥 이때까지 지내왔던 일상의 연애를 이어가세요. 그 남자가 계속 좋고 이 남자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면 그래서 너무 정년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남자의 태도를 그냥 주시만 하고 푸시를 하지 마세요.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머니가 혼자 되셨다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거의 없어요. 세태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옛날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장남이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 미리 불씨를 터뜨린 거죠. 쓸데없는 발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 이 톡토로님도 정년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자기 불안을 노출한 거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근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남들이 보기에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결혼을 하는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톡토로님이 자기 남자친구에게서 좋아하는 부분, 사람이 어른스럽고 단단하고 믿음직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 홀로 되신 어머니를 책임지고 동생들과 잘 살아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서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성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좋아서 계속 함께 하고 싶은 거면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있어주고, 아니면 내가 솔직하게 나는 더 어린 나이에 결혼 잘 하고 싶어. 나는 그냥 정년기 안에 결혼을 하고 싶은 게 나구나. 라면은 냉정하게 그 자신에 대해서 통찰을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의 시점을 너무 잘못 잡았어. 아, 그 남자친구한테 그 네. 질문을 하는 네, 시점을. 맞아요. 그 시점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런 거는 미리 너무 빨리 그래.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어, 그쵸?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온 형제나 부모, 이 직계가족과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 가족과 얼마나 살가웠든 오랫동안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했든과 상관없이 정말 거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다들 그런 걸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자님은 남자친구가 정말 아무리 4년간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사건을 맞닥뜨려 있는 상태니까 좀 마음을 다독여주고 옆에서 있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연을 보낸 분은 그 남자친구에게 그 말을,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가 원했던 말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하고 둘이서만 살 거야. 이 말을 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생각 자체가 없었는 거야. 그런 생각 자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경황이 없지. 그런 네. 생각까지 할 경황이 없고 지금 근데- 눈앞에 닥친 거가 얼마나 큰데. 네, 쓸데없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자기중심적이었던 것 같아. 말하자면 남자친구에게는 훨씬 큰 무게가 지금 닥쳐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한참 뒤에 있는 거를 너무 일찍 꺼내놓은 거지. 맞아요.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해서. 근데 그 남자가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어머니를, 그럼 어머니는 그냥 나는 별로 같이 안 살고 싶고 너랑 살고 싶어, 이 대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잘못 잡은 본인의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옥선 작가님, 하나선우 언니. 저는 매일 여둘톡을 무한 반복 청취하며 8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윤토로입니다. 톡토로 이름은 저희 아기 이름에서 따왔어요. 이옥선 작가님과 큰 인연이 있는 아기 톡토로의 근황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작년 11월 만삭의 몸으로 대구 만권당 프로젝트 작가와의 만남에 갔던 날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작가님들이 제 앞에 계시다는 것이 믿기지 않던 그날, 제 고민을 읽어주시고 이옥선 작가님의 덕담을 들으며 심지어 제 배까지 만져주신, 물론 동의를 구하신 뒤에요. 정말 꿈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열흘 뒤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정말 만삭일 때 만나셨나 봐요. 그랬어요. 언젠가 꼭 작가님들께 아기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최근 여둘톡에 이옥선에게 물어봐 사연을 접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메일 보냅니다. 저는 지금 남편 직장을 따라 세 분 작가님의 고향인 부산에서, 이옥선 작가님은 고향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계시지만 고향은 진주시고요. 저희 둘은 부산입니다. 인생 첫 타향살이를 시작했는데요.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없는 이곳에서 여둘톡과 세 분의 책들은 제게 이옥선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육아 시절의 책 같은 존재예요. 제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옥선 작가님이 이제 아이들 육아하던 시절에
어른과의 어떤 대화가 필요하고 할 때 책을 읽으셨다 이 얘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해운대의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이옥선 작가님께 묻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부산 로컬 리스트 탑 3가 있을까요? 여둘톡 150화 10년차 로컬의 망원동 리스트 편을 들으면서 언젠가 망원동 투어를 꼭 가야지라고 꿈꿨지만 올해는 상황상 어려울 것 같아서 여둘톡 부산편 8화와 65화를 다시 들으며 문득 이옥선 작가님의 부산 리스트가 궁금해졌습니다. 작가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윤토로 드림 하셨네요. 저도 그때 엄마가 배를 만지시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두 분이 같이 대구 북토크를 다녀오셨죠. 네. 북토크할 때. 벌써 아기가 8개월이 됐군요. 이런 소식을 전해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자라던 곳도 아닌 타향에 와가지고 애기하고 둘이서만 이렇게 있는 생활이 참 힘든다는 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볼거리도 너무 많고 또 책도 읽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여둘톡도 보고 있고 여둘톡도 있고 하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부산 리스트를 말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집에서 무슨 기념일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해운대 암소갈비집을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전국적으로 너무 소문이 나버리는 바람에 요새는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대기 시간이 너무 많고 쉽게 갈 수 없는 데가 돼버려서 대신 추천하는 데는 광안리에 있는 언양불고기입니다. 언양불고기도 네. 맛있죠. 우리도 다 같이 갔었죠. 네, 선아 씨랑 가끔씩은 우리가 우리 아빠도 이제 아빠도 같이 가기도 하고 식구들끼리 외식을 할 때 한 번씩 가던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드나들기 시작한 제가. 근데 거기가 언양불고기 촌이지 않나요? 서로가 원조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옛날에는 있었던 것 그랬는데 같은데. 많이 없어지고 그 집만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정확히 찾는 언양불고기로 치면은 너무 많잖아요. 네, 남천동 언양불고기 이렇게 치면 지금 한번 쳐봐. 잠깐만. 강알리 언양불고기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좀 보들보들하고 달달한 스타일의 네. 불고기집이고 이제 해운대 암소갈비는 갈비살을 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양념갈비 먹고 나서 감자살이 넣어서 먹는 게 참 맛있죠. 많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원조 언양불고기 이 근처에 언양불고기집이 많습니다. 스스로가 본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곳들도 있는데 엄마가 말씀하신 오래전부터 다닌 곳은 원조 언양불고기 광남로 84번길 16 여기로 추정되네요. 다음 거 말할까요? 여기 그리고 김치찌개를 먹어야 된다입니까? 맞지. 김치찌개 맛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 여기 양은 김치찌개를 냄비에다가 아주 끓여주는 끓여가지고 나오는 그 김치찌개가 저희 오빠가 이 아주 김치찌개를 특별한 너무 맛이 좋아하거든요. 맛있겠다. 여기는 고기가 전문 용어로 조사져서 나오죠. 그리고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막 질깃질깃한 걸 뜯어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 이렇게 부드럽게 다져져 있는 고기를 그래도 등심 이런 것도 따로 팔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먹으면 되니까 그것만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가게 이름에 불고기를 걸고 있으면 그걸 먹어야죠. 그래서 하여튼 강알리 해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찾기도 쉽습니다. 자, 다음. 다음에는 우리 동네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가 잘 가는 집인데 복미 아구찜이라고 이것은 복미. 복미 여기는 특징이 뭐냐 하면 정말 인공 조미료를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아구찜보다 저는 아구탕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활 아구탕을 쓰기 때문에 아주 그 신선도가 높고요. 냉동이 아니라 네네. 활 생선으로. 네네. 그래서 이 아구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회가 나오던가요? 아닌가? 네, 일회가 아니고 애라고 하는 맞아. 애가 나오고 애를
아구탕에다가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예, 먹으면 아주 맛이 구수하고 좋습니다. 그 애가 정말 신선해야 그렇게 담백하고 네. 또 어떤 단맛도 살짝 느껴지는 그런 맛이 난다고 해요. 저도 그 집에 아구탕을 참 좋아하고 그때 선우 씨도 가지 않았었나요? 아, 그럼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서울에서는 잘 먹기 힘들지 않아요? 활 아구탕이? 그렇죠. 아구탕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집을 추천하고요. 또 나머지는 기장에 용궁사를 살짝 지나면 국립수산원 가는 길 쪽에 코너에 바보낙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 가봤네. 바보낙지. 네, 바보낙지가 있는데 이것은 멍청한 바보가 아니고 바다의 보배라는 뜻으로 바보낙지라는 멍청한 바보가 아니고. 바다의 보배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보낙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낙지 불고기도 있고 반찬도 여러 가지로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보기도 참 좋아요. 낙지 거기서 볶음? 낙지 볶음 먹어야 되나요? 낙지 볶음도 있고 낙지 불고기도 있고 통 불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맛도 괜찮고 가서 먹어보면 아주 괜찮아요. 맵진 않나요? 그렇게 맵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좀 덜 맵게 해달라라든지 그런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추천을 하는데 여기에서 바닷가 쪽으로 날씨 좋은 날 차는 여기다 좀 세워두고 가도 되죠? 물어보고 차 세워놓고 힐튼 호텔 쪽으로 쭉 걸어가면 바닷가 도로가 나와요. 그래서 힐튼 호텔에 있는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야, 물론 주차를 차를 해두고. 가지고 좀 더 안에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부둣가에 차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스가 좋아서 친구들하고 한 번씩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산책 그래서, 코스까지. 예, 이렇게 톱3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알차네요. 약간 모진말 다음에는 맛집 추천. 짠 거 먹고 나면 이렇게 다 단 거. 이런. 아, 이거 탑3를 모진말 하고 하나 소개하고 모진말 하나 하고 또 하나 소개하고 이렇게 할 걸 그랬네. 톡토로들이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또 이옥선 작가님 약간 매콤한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정말 솔직하게 우리 톡토로들한테 도움될 만한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녹음을 위해서 아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부산까지 와주신 선우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옥선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155화는 재미라는 불가사의한 동력 편이었죠. 우선 이 댓글을 읽을게요. 딴님께서 안녕하세요. 아스토니쉬 항상 째려만 보고 있었는데 여둘톡 할인 기회로 몇 가지 구매했어요. 항상 줄줄 흘리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만능 얼룩 제거제는 꼭 담아서 구매했어요. 여둘톡 할인 코드랑 신규 가입 쿠폰은 동시에 사용되진 않네요. 다른 분들 참고하세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문의를 아스토니쉬 측에 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아마 신규 가입 쿠폰은 회원 등급 할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스토니쉬에서 이렇게 할인 혜택 내역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항목별로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회원 등급 할인, 할인 코드, 여둘톡 할인 코드 20% 할인, 상품별 추가 할인, 이런 식으로 혜택이 중복해서 적용이 되는 거를 보내주셔서 한번 잘 주문할 챙겨서 때 잘 챙겨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포만 물병아리님께서도 톡토로 특전으로 아주 저렴하게 아스토니쉬를 마구마구 구매했어요 하셨는데요. 아스토니쉬 여둘톡 할인 코드 톡토로 TOC TORO 톡토로 코드는 3주 동안 적용이 되고 9월 8일까지니까 지난주에 혹시 놓치신 톡토로들은 이번 주에 주문해서 깨끗하게 청소와 빨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포만 물병아리 님께서 피아노를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본인이 연습하시고 계신 곡을
저와 노지영 번역가님이 연주를 해서 깜짝 놀랐다며 악보와 피아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의 피아노 레슨은 여둘톡에서 은미체 생활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131회차 기세는 실전이다 편을 듣고 달려가서 피아노 학원에 등록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체르니 100번, 소나티네 소곡집, 영화 OST 등 요즘 정말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라는 불가사의한 동력에 이끌려서요. 이렇게 무엇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네요. 음악과 함께하는 노년이 아름답습니다. 내년 가을에 있을 저희 합창 발표회 때 한 곡을 연주하겠다고 지휘자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하포만 물병아리님이 지금 70세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베자몽 톡토로님의 어머니시죠? 네. 멋진 음발에 언제나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활짝 웃고 계신 하포만 물병아리님 그 기세로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계시네요. 항상 보기 좋습니다. 사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트스토퍼님께서 예전에 무직일 때 현실 도피 겸 취미로 제2외국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너는 왜 돈 안 되는 것만 해? 라고 한 적이 있어요. 당황해 답변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재밌어서 한다. 왜? 한시도 재미를 찾아선 안 될 것 같은 압박을 받는 취준생이었어서 현실 도피마저도 공부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재밌어서이기도 했거든요. 당장 쓸모는 없어도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도 이롭고 재미난 것들이 삶을 참 살만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취미생활에도 하는 이유가 많이 붙곤 하는데 그냥 재밌어서 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개둘토로님의 댓글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저도 요즘 사는 게 재미없다 라고 말하곤 했는데 재미를 단순히 오락적으로 해석하고 내 안이 아닌 밖에서 찾아 헤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화를 듣고 매일 강아지들과 산책하는 재미, 맛있는 것을 먹는 재미,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재미, 오늘처럼 이야기하기 위해 화요일을 기다리는 재미 등 이미 내 안에 있는 많은 재미들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작가님이 여둘톡을 재미있게 한다는 말이 너무 기분 좋아요. 저도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재미있게 해주세요 하셨네요. 개둘토로님이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그 재미를 정확하게 캐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6565P님께서 대박 마침 오늘 여둘톡 듣기 전에 아스토니쉬 기름때 제거 클리너로 가스레인지랑 주방 구석구석을 닦고 왔는데 아스토니쉬 광고라니 너무 행복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기름때 클리너를 거의 다 써가서 새로 사야 하나 생각했는데 운명처럼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왔네요. 전 빨래 돌리는 건 좋아하고 개는 건 싫고 요리랑 설거지는 좋아하지만 정리는 싫어하는 두 분의 하이브리드형인데요. 만능 얼룩 제거제랑 수문때 클리너를 쓰고는 있었지만 더 유용한 쓸모를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당장 가위랑 수저를 다 담가버려야겠어요. 작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너무 신나고 오락적이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하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재미, 과정을 견디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 오는 재미 등등 어떤 것에서 재미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어떤 걸 지속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저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 때문이라는 선우 작가님 말 듣고 빵 터짐. 즐거운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데 늘 큰 역할을 해주시는 작가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 저의 큰 재미는 여둘톡 들으면서 산책하기랍니다. 작가님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여둘톡 들으면서 산책하기는 많은 톡토로들이 공유하는 그런 재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이옥선 작가님과 함께 재미있게 녹음을 했습니다. 지난 155화에 대해서 메일도 하나 도착을 해 있네요. 여둘톡 첫 사연이라는 제목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창기부터 쭉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톡토로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살고 있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14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하면서 매우 보람된 일이라 감사하게 하고 있지만 주말에도
그리고 제가 휴가를 가서도 법원과 클라이언트들의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업무를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지치지 않게 저를 지탱해주고 삶의 활력이 되어주는 것은 언니들께서도 얘기한 다양한 재미있는 일들입니다. 10년 전부터 취미라고는 주말에 밀린 잠을 자는 것밖에 없던 제가 매일 새하얀 문서에 검정색의 글을 채우는 일상에 문득 알록달록한 색을 입혀보고 싶어서 별 계획 없이 시작했던 그림 그리기가 어반 스케치라는 취미로 연결되어 지금은 다양한 장소, 사람들, 상황들을 직접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고 또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스케치를 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독서는 출퇴근할 때나 긴 줄에 서 있으면서 잠시나마 다른 세상에 데려다주고 다양한 생각과 상상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또한 지치거나 따분할 때 바로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취침 전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한국 출장 중에 들러서 사오는 뜨개 용품들로 소품을 만들고 주말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혼자 영화관에 가거나 집 벽에 프로젝터로 영상을 띄워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두 시간 자전거를 타면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분 진짜 취미 부자시네요. 그러게요. 가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간단하게 준비한 식사나 차를 마시는 것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퇴근길에 회사 건물에 있는 헬스장에 들러 다양한 기구로 근력 운동을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덕분에 많은 업무를 더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에너지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국 소설을 정말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신나게 소개하지만 친구가 읽고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번역서가 없는 것이 아쉬워 조금씩 직접 번역을 해줘보는 재미도 소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와. 뭔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할 때, 출퇴근할 때, 집안일 할 때 듣는 여둘톡 포함한 팟캐스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즐거움과 활력소입니다. 여둘톡을 들으며 이번 화 같은 내용에는 깊이 공감을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 같은 아직 겪지 않았지만 미래의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도 갖고 새로운 도전과 다정한 응원을 받으며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그려보기도 합니다. 조용히 나만의 비밀 정원이라 느끼며 놀러오던 여둘톡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이제는 함께하는 가든 파티에 오는 재미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바쁘다면서 이것저것 하는 게 참 많다 싶으실 것 같은데 간헐적으로 남는 자투리 시간을 조금씩 활용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취미는 업이 아니니 하고 싶을 때 완벽하지 않게 해도 저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장점이 있고 재미있는 일들이 살짝 덜 즐거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일들로 일상을 가꿔 나가고 여둘톡과도 공유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하루하루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언니들의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찬 활기찬 일상도 응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토로 드림 하셨네요. 첫 사연을 아주 무척 알차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미는 업이 아니니 하고 싶을 때 완벽하지 않게 해도 저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장점. 이 말을 톡토로들이 자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옥선에게 물어봐를 부산에서 녹음을 하고 돌아왔고요. 지금 하나 씨와 제가 소리째에서 추가 녹음으로 톡토로 여러분들께 157화 예고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둘톡 주제는 지구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톡토로 여러분들이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한 가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서로 그걸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생수 페트가 나오는 거를 좀 막고 싶어서 정수기를 활용한다 혹은 물을 아리수를 끓여 드신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뭐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물티슈 사용을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각자가 실천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톡토로들끼리 서로 좀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셔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것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네. 8월 29일 금요일까지 톡토로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옥선에게 물어봐 편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톡토로들이 메일을 진짜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달렸지만 남은 메일이 많습니다. 하나 씨랑 저랑 다 잘 읽어봤고 조만간 옥선 없는 옥선에게 물어봐 한번 네, 또 회차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56화는 부산 송정 바닷가를 보면서 이옥선 작가와 함께한 옥선에게 물어봐 고민사연 특집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